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파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식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혼식이라는 게 절차가 좀 많아요. 양가 인사하고 상견례하고 사람들에게 밥 사면서 청첩장 돌리고 이미 결혼식이라는 퍼포먼스를 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나 결혼한다는 소식을 다 알리고 다녀놓고 이걸 없던 일로 무효화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당일에라도 접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일은 겪고 나서 드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요, 이 결혼을 엎을 수 있는, 파혼을 할 수 있는 조상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한테 청첩장 돌리면서, 아, 그래도 나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봐야지. 장밋빛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파혼 얘기를 사연으로 적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장밋빛 같은 미래. 저한테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화원을 하시는 엄마 덕분에 향기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왜 다들 꽃시장 한 번씩은 가본 적 있으시죠? 지금이야 코로나며 김영란법이며 화훼 농가가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부모님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쁘셨어요. 꽃이 보기엔 예뻐 보여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요. 거기다가 또 엄마 성격이 좀 꼼꼼하신 게 아니거든요.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중요한 것은 꼭 직접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세요. 전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려다가 자동차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당시에 뱃속에 있던 저만 겨우 목숨을 건졌대요. 저희 두 사람을 살기 위해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한 아버지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을지 생각을 할 때마다 괜히 마음이 울컥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싶어서요. 엄마는 어떠셨겠어요? 한순간에 남편을 잃었는데요. 그래도 딸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꽃 농장이었대요. 사람이 기쁘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꽃다발을 선물하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마침 저희 외가에서 분재원을 하고 계셨거든요. 갓난아기인 저를 안고 데려가서 저희 엄마가 나 여기 꽃농장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당찬 포부로 시작하셔가지고 정말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하셨던 게 30년 만에 연 매출 20억이 훌쩍 넘는 큰 농장. 아니,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엄마 손가락은 왜 이렇게 맨들맨들해? 너 이 꽃이 예뻐 보여도 이거 다 가시다. 엄마가 지금 꽃 만진 지 몇 년이라도 했는데 지문 다 달았어. 지문이 다 달았어. 너는 제발 엄마처럼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일 좀 해. 알겠어? 엄마 손가락을 만지면요. 항상 비닐 장갑을 낀 것처럼 끝이 맨들맨들 하거든요. 고생의 흔적이죠, 뭐. 그걸 만지고 있으면 또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 덕에 내가 이렇게 잘 컸구나 고맙기도 하고 엄마 지문 닳게 만들어 자란 자식 같다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하고 가장 미안한 건 그거죠. 죽어도 엄마처럼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말 듣고 결국 또 엄마랑 같은 일을 하는 말 안 듣는 딸로 컸다는 거요. 보고 배운 게 꽃인데 제가 뭐 다른 걸 해볼 생각이나 했겠어요. 엄마가 정말 몽둥이 들고서 반대했다니까요. 넌 절대 꼭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요. 아니, 내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반대를 하나. 처음엔 엄마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니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꽃집 사장님 하면 앞치마 메고 가게에서 예쁘고 고상하게 꽃꽂이하고 있는 그런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은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꽃시장 가서 제 몸보다 더 큰 꽃을 산더미처럼 안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다듬고 꽃다발이며 화분이며
이것도 나름대로 서비스 업종이라서 진상 고객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저희끼리 예쁜 노가다라고 그러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예뻐 보이고 실상은 노가다나 다름없다고요. 네, 엄마 말 더럽게 안 듣는 불효녀는 유학까지 다녀와서 결국 꽃집 사장이 되었답니다.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어? 가게는 어쩌고? 왔으면 엄마랑 밥이나 먹고 가. 조금 있으면 또 대목 돌아와서 엄청나게 바쁠 텐데. 아이고, 못 살아, 정말. 누굴 닮아서 폭폭하게 구냐고 말로는 맨날 답답해해도 막상 제가 가면 저기 멀리서부터 장화 신고 누구보다 제일 반갑게 뛰어오세요. 밥 먹으면서도 꽃집은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즘엔 이게 유행이니까 이걸로 해야 된다. 아직 실수도 많고 좌충우돌하는 초보 사장한테 가장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시는 엄마가 항상 존경스러울 따름이죠.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의 파라는 아마 엄마 때문일 거예요. 혼자서 나 키운다고 이렇게 고생한 엄마 호강시켜드리자.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말자. 그런 마음이요. 여태 그런 다짐으로 살아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 문제로 이렇게 커다란 대못을 받게 될 줄 몰랐네요. 예비 신랑은 저희 꽃집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어요. 지하철역 하나 두고 저희 꽃집과 15분 거리에 예비 신랑의 회사가 있거든요. 전 처음에 예비 신랑한테 여자친구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남자가 저렇게 꽃을 자주 많이 사러 올까. 나도 남자를 만난다면 저렇게 다정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싶었죠. 요 앞에 회사 다니시나 봐요? 아, 사원증 보고 알았어요. 저 자주 가거든요. 회사 상조의 꽃을 제가 담당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꽃을 이쪽에다 맡겨주셔서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뵙고 이 꽃집으로 일부러 찾아왔어요. 꽃을 참 예쁘고 소중하게 잘 다루시더라고요. 남자 손님한테는 그렇게 살갑게 말을 막 건네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괜한 오해를 살까봐 그런 것도 있고, 또 남자분들은 은근히 아는 척하는 것보다 서비스로 꽃 좀 더 넣어드리는 게 단골 만들기 더 좋은 비법이기도 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저도 단골 고객에게 괜히 아는 척을 하고 싶은 마음에 꽃을 참 자주 사가시는 것 같다고 여자친구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예비 신랑이 제 얘기를 듣더니 펄쩍 뛰면서 자기 여자친구 없다고 저 보러 이렇게 자주 꽃을 사러 오는 거라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가게에 손님들 다 있는데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예비 신랑은 우연히 회사에서 행사를 하면서 꽃을 만지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거의 출석 도장을 찍다시피 꽃집에 와서 말 한 번을 안 걸고 꽃만 주구장창 사갔던 거고 전 그런 예비 신랑을 보면서 여자친구가 있구나 하고 오해를 했던 거고요. 어찌저찌 오해가 풀리고 그렇게 연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이 서로 가까우니까 매일같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어찌나 좋던지요.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연애를 하며 꽃밭 속에 살았습니다. 연애를 할 때 이상한 건 없었어요. 씀씀이가 크지 않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데이트할 짬을 많이 못 냈다는 것 정도요. 효자는 만나면 안 된다는 주변 친구들의 얘기에도 자기 집 내팽개치고 사는 것보다야 가정적인 남자가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감싸고 돌았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슬슬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저도 마음이 조금씩 조급해지더라고요. 분명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결혼을 하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하고요. 프로포즈를 받으려고 별쇼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결혼식에 열심히 끌고 가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대놓고 반지를 보면서 이거 예쁘다 저거 예쁘다 티를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죽어도 청혼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화병 나서 죽겠다 싶어 제가 그냥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냐고요. 우물쭈물 예비 신랑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 집이 최근에 좀 어려워져서 내가 그걸 먼저 해결하느라고.
모아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여동생도 최근에 이혼을 해서.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저도 사고로 일찌감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계신다. 숨길 필요도 없는 일이라 당연히 얘기를 했고요. 예비신랑은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숨기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예비신랑이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전업주부였던 예비 시누이도 이혼을 하면서 지금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 가족들의 생계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다고요. 연애를 할 주제도 안 되면서 괜히 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사람이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결혼을 하기 위한 악조건이란 악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와중에 저한테 말도 못하고 티도 못 냈을 이 남자가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미친 거죠. 욕먹어도 싸다고 싶었어요.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은 너랑 했으면 좋겠어. 2년만, 아니, 3년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내가 집안 문제 다 해결하고 그때 정식으로 너한테 프로포즈 할게. 정말 미안해. 당연스레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비신랑은 자기가 집안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만 몇 년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마음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나랑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한 번쯤 믿어봄직하지 않을까 하고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에 충격을 받아 나에게도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냐 부탁을 하고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알죠.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는 거요. 엄마가 알면 기겁할 조건이라는 것도요. 네가 뭐가 아쉽고 모자라서 그런 집에 시집을 가냐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죠.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속에 답답하면 내가 벌자, 내 식구는 내가 먹여 살리지 하는 마인드가 장착이라도 되어 있는 건지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예비신랑 하나뿐만 아니라 예비신랑이 짊어지고 있는 시댁을 통째로 짊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 그때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 사연을 들으시려나요? 이 악물고 조언해 주려고요. 어차피 그때 저도 그랬던 것처럼 듣지도 않겠지만 사랑은 절대 밥 안 먹여준다고요. 어른들이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결국 그 집안이 홀로서기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은 집안이냐가 결혼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집이다? 며느리는 그 순간부터 머슴이 되는 거죠. 지게 지고 그 시댁 식구들 내가 다 이고지고 살아야 해요. 이걸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전 결국 엄마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혼자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예비 신랑에게 2년, 3년 기다리는 건 너무 늦다. 양가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고 지금부터 빠르게 결혼 준비하자. 그리고 그 2, 3년 동안 우리가 같이 벌어서 같이 모으면 어떤 문제든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했죠. 예비 신랑은 또 눈이 새빨개져서 너무 고맙다고 가족들도 다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당신 말대로 같이 힘을 합치면 안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때는 아직 가족이 된 것도 아닌데 괜히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 고생을 하며 살았을지 예비 신랑한테서 혼자 애쓰며 살아온 엄마의 모습을 봤나 봐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결혼은 정말 현실이구나. 그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비 신랑이 얘기를 해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낡은 빌라를 보는 순간 숨이 턱하니 막히더라고요.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시댁이구나 하고요. 뭐 도움받아 살 생각은 크게 없었지만 그래도 내심 속물처럼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던 시댁의 모습이라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방에 거실에 방 하나,
제가 혼자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보다 좀 더 작은 것 같은 내부에 솔직히 조금 놀라기도 했죠. 그런 집에서 물론 제가 인사를 온다고 더 그러셨겠지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집과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요? 예비 신우는 인사를 받기도 전에 제 손에 들린 선물부터 덥석 가져가서 거실에서 엄마 이것 좀 봐봐 하고 풀어보기 바쁘고 솔직히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애한테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어 이 집에서 잠깐 지내는 겁니다. 이 사람 사업만 어떻게 좀 마무리되면 빨리 정리하고 큰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요. 아니에요. 아늑하고 좋은데요, 뭐. 제 눈치라도 보시는 건지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앉혀놓고 원래 우리 집이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여기는 말 그대로 사업이 주춤해서 잠깐 지내는 거처다. 곧 이사 갈 거다. 열심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결이 되기는커녕 예비 시아버지는 연락이 잘 되지도 않아 결혼식에 오실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고 하던데 예비 시어머니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구나. 그땐 그렇게만 생각했죠.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본 예비 며느리에게 집안 사정을 솔직하게 이것저것 터놓는 건 저 같아도 싫으실 테니까요. 저도 괜히 민망하실까 싶어 집이 아늑하고 좋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좀 하긴 했었어요. 회사 근처에서 꽃집 한다고? 그럼 명함 좀 줘봐요. 꽃집이 돈이 되긴 되나? 아유, 요즘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졸업식이고 뭐고 다 안 하잖아. 그것도 한철 장사 아니냐? 물론 예비 신랑의 직장에 비하면 자영업이라는 것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솔직히 듣는데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달에 얼마나 버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예비 신랑이 인사 온 자리에서 그런 걸 묻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해줘서 정말 불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더 골 때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가 얼마 번다고 하며 뭐 뒷돈 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그냥 한 소리라고 마시더라고요. 인사를 마치고 돌아온 전 차 안에서 그랬어요. 나 오늘 시댁에서 고맙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못 들었다고요. 선물을 그렇게 사가고 인사를 갔는데 면접 보고 온 것처럼 피곤하다고 예비 신랑도 되게 머쓱해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자기 가족들한테도 따끔하게 주의를 주겠다고요. 이후에 저희 집에 인사를 가고 나니까 더 비교가 되는 거 있죠? 농원에서 인사하면 혹시라도 농사 짓는 집이라고 안 좋게 볼까봐 일부러 장어집 예약해서 밥도 나가서 먹고 제가 엄마에게 시댁의 사정을 전부 얘기하지 않고 살짝 축소해서 말하긴 했거든요. 엄마는 젊었을 때 고생은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며 예비 신랑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술 마셨다고 대리비하라고 20만 원 챙겨주시고 내가 시댁에서 받고 싶었던 대접을 예비 신랑이 우리 집에서 받는구나 싶어 마음이 좀 그랬죠. 이쯤 되면 네가 알아서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진짜 사랑이 눈이 멀어가지고 예비 신랑 하나만 봤거든요. 사람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이지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꽤 커지잖아요. 예비 신랑은 당장 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의 다 제 돈으로 했어요. 요즘엔 좋은 날 받아두면 일찌감치 예식장을 예약하는 건 필수라서요. 예식장 계약부터 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플래너 계약금, 돈 들어갈 때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예물 예단 그런 거 다 허례허식이다. 다 생략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이 얘기도 원래 신부 측에서 먼저 꺼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사정이 어려운 거야 알겠지만 엄마는 내심 속상하신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는데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으면 싶으셨나 봐요. 요즘에야 다 생략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시계나 해주고 폐물도 간단하게 하면 좋을 텐데 하고 가실 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야 시댁 사정 아니까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상견례 다 마치고 식장 예약까지 해놓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예비 신랑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저한테 쇼핑백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정말 콩알만하긴 하지만 다이아가 세팅된 목걸이랑 귀걸이였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샀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회사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좀 했대요. 신혼집 할 때도 장모님께서 보태주신다고 하시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결혼하면서 받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도 염치라는 게 있는데, 이런 집에 시집 오게 하면서 남들 흔하게 받는 명품백 하나 못 해주는 것도 미안하고, 나 운전 잘하잖아. 회사 마치고 대리운전 좀 했지. 내가 결혼하고 나서 다음 결혼기념일엔 이거 정말 큰 다이아로 바꿔줄게. 프로포즈도 거의 반강제, 반협박식으로 받았던 저였기에 그 선물 받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래, 비록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땐 좀 모자라고 아쉬운 게 많은 결혼이긴 하지만 남들처럼 허영심에 가득 찬 결혼 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냐. 결국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 뭘 해도 언젠가 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결혼에 확신을 가졌던 거죠. 와, 그런데요. 정말 결혼은 현실이 맞나 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파혼의 파자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귀신같이 예식장 계약까지 딱 걸어놓고 나서부터 예비 신랑에 대한 사랑까지 의심하게 할 정도로 제 마음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으니까요. 예, 나 오늘 오후에 너희 꽃집 갈 거다. 오늘 전 도지사 사모님이 카페 오픈하신다고 하셔서 거기에 화환 하나 보내야 되거든.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화환 하나 해주고 따로 보낼 꽃다발 좀 크고 풍성하게 예쁘게 하나 만들어 둬라.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 전에 사업할 때 아시던 분이시라면서 가게 오픈했으니까 개업 화환도 보내야 하고 꽃다발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좀 만들어 두라고. 꽃다발은 오후에 찾으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연락을 받았을 땐 너무 감사드렸죠.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시는구나. 뭐 하나라도 더 팔아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요. 뭐 시어머니 상대로 장사할 생각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체면 살려드릴 생각으로 더 크고 풍성하게 꽃다발을 만들어 두고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가 되니까 오셔가지고 꽃다발 어디냐고 내미니까 수고하라고 하고 꽃다발만 획 챙겨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순간 벙 쪘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시냐 하고요. 개업 하안이며 꽃다발이며 해서 금액이 꽤 되는데 나중에 현금으로 보내주시려나 보다 하고 저도 찝찝하긴 했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날은 심지어 예비 신랑한테 오늘 어머님이 우리 꽃집 와서 물건 팔아주셨다고 자랑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한 달도 안 지나서 또 비슷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꽃다발 좀 몇 시까지 몇 개 만들어놔라 하고요. 제가 아무리 주먹국으로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꽃집도 꽤나 바쁜 편이거든요. 원래는 당일 예약은 절대 안 되지만 어머님이 급하게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저도 미리 있는 예약건들 시간 쪼개고 쪼개서 겨우 만들어 놨는데 오시자마자 저번에 만들어 놓은 것보다 꽃이 덜 싱싱한 것 같다. 너는 이런 손재주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냐. 칭찬은커녕 잔소리만 늘어놓으시더니 또 꽃다발만 챙겨서 획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아, 어머님은 그냥 돈을 내고 가져가실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건가 하고요. 이게 또 돈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이 되게 추잡스러워지는 거 있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어머님 꽃다발 계산 안 하세요. 이렇게 대놓고 묻기도 뭔가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예비 신랑한테 어머님이 돈도 안 내고 꽃다발 가져가신다고 얘기하면 제가 쪼르르 쫓아가서 이르는 꼴이 될까봐 그것도 영 찝찝하고요. 어지간한 정도면 저도 말 안 하고 그냥 어차피 결혼할 사이고 시어머니 지인이 내 지인이니까 점수 딴다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자 했을 텐데 2달 동안 그런 식으로 저희 집에서 꽃다발이며 뭐며 가져가신 게 거의 80만 원어치가 되니까 아,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언제까지 뭐가 필요하니까 만들어둬라 문자가 와 있길래 전화를 드려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저 이번 주는 예약건이 너무 밀려 있어서 그때까지 꽃다발 만들어 드릴 여유도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지난번에 가져가신 화환이며 꽃다발 계산은 언제쯤 해주실까요?
예, 너 여태까지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나조차고 꽃다발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녀? 어? 너네 결혼식 할 때 뭐 하나라도 더 받자고 그러는 건데 너 지금 네 시어머니 상대로 장사하는 거니? 기가 막혀서 원. 그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아니라 다를까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장사꾼이 집안에 들어왔다. 자기가 살면서 이런 경우 없는 상황은 처음 겪어본다. 뭐 본인 좋으라고 꽃다발 들고 화한 보내면서 쫓아다닌 줄 아느냐.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돈 내놓으라고 전화한 거냐. 저 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저한테 화낼 정도로 잘못 살아본 적 없거든요. 진짜 너무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죄송할 것도 하나 없는데 죄송하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린다 하고 전화를 냅다 끊었다니까요. 예비 신랑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자기가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는 예비 시어머니가 꽃다발 주문하면 예약 밀렸다고 하고 받지 말라고 불편해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니까 그동안 예비 시모가 돈 안 내고 가져갔던 화환과 꽃다발, 돈, 예비 신랑이 전부 입금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엄청 불편해진 건 확실해요. 뭐라고 크게 한 소리를 하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꽃다발을 해달라는 연락이 안 오긴 하는데 제가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식사를 하러 가도 그냥 기분이 좋으셔라 하고 선물처럼 꽃다발을 종종 들고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비 신랑 없으면 이건 돈 안 받을 거냐고 꼭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듣자하니 대판 싸웠다고 하던데 그러고 좀 나아졌으면 다행인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땐가요. 한동안 잠잠했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뭐 고가의 그림 선물이 들어왔다고 그걸 전해주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하도 투닥거리고 잡음이 많아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심 미안하시긴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그림 선물인가 싶었지만요. 이거 아주 유명한 갤러리에서 받아온 거야. 너네 집 주소 하나 찍어줘봐라. 너 퇴근하고 내가 그림 들고 거기로 갈 테니까. 그런데 그림을 직접 들고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오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 아니면 그냥 꽃집에 가져다 주시면 제가 직접 옮기겠다 얘기를 했더니 원래 그림 선물은 직접 걸어주고 오는 것까지가 선물이라나요? 뭐 이렇게 비싸고 좋은 그림은 아무데나 거는 게 아니고 풍수지리 생각하고 다 맞춰서 걸어야 하는 거라고.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성화를 부리시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퇴근하고 뵙자고 주소를 알려드렸죠. 어차피 결혼하면 이사갈 집이긴 하지만 예비시댁이 저희 집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내키지도 않고 이건 제 결혼부터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오피스텔 저희 엄마께서 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새벽부터 꽃시장에 나가야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좀 편하게 출퇴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혼자 사는 거긴 하지만 널찍하게 신경 써서 해주신 집인데 전 시댁에 인사 한번 다녀와 봤잖아요. 뭐라고 해야지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되도록 집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치도 않는 선물이지만 꼭 주고 가셔야겠다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퇴근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게 사람이 찝찝하고 가기 싫은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너 여기 혼자 사는 집 맞니? 세상에 무슨 방이 이렇게 많아. 이거 자가야? 퇴근하고 가보니까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액자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 정도면 그냥 꽃집에 주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집까지 오셨나 싶었죠. 무슨 어디 유명한 갤러리에서 되게 유명한 화백이 그린 그림이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림이다 하는데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림이면 어떻게 받아오신 거람 싶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그 정도로 보이는 그림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그림 보는 눈이 없다고 하지만 하도 또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시기에 옆에서 내내 하면서 대충 비율을 맞춰드리긴 했죠. 집 문을 열자마자 뜨악하고 입을 벌리시더라고요.
여기 너 혼자 사는 집 맞냐? 이거는 자가냐? 전세냐? 그림을 걸어주겠다는 건 순전히 핑계 같더라고요. 저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 방 저 방 문을 막 열어보면서 구경하시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안방 문을 확 열려고 하시길래 그림은 그냥 거실에다가 걸면 될 것 같다고 제가 기분 나쁜 티를 좀 내면서 문을 막아서니까 그제서야 머쓱해 하면서 거실에 앉아서 막 얘기를 하세요. 괜히 그럴 필요 없는데 저도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도 화해 농원하시니까 같이 꽃시장 왔다 갔다 해야 해서 같이 지내는 집이라고요. 자가인지 전세인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요즘엔 이거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면 다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엄마 이름으로 자가로 구매한 거다 얘기했죠. 저렇게 꼬치꼬치 캐물으시나 대체 왜 저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네 어차피 결혼하고 남은 살림 합칠 거 아니냐? 여기서 같이 살다가 신혼집 나오면 거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지? 내가 그거 좀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 시댁은 시댁인데 네가 시댁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림 주면서 이 얘기하려고 좀 보자고 그랬다. 아니나 다를까 그림을 준다는 집에 오겠다고 한 건 그냥 핑계에 불과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했더니 이어지는 소리에 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신혼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 살면서 뭐 해먹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사 가고. 그게 다 돈이지 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나도 너네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한데 특별히 신경 써서 얘기하는 거야. 그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딱 3년만 들어와서 살아. 3년 동안 돈 모아서 나가가지고 신혼집을 얻던지 뭘 하든지 그건 니네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그동안 이 집은 놀고 있을 거 아니니? 여기 이렇게 놀려서 뭐 할 거야? 너는 시댁으로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살림도 좀 배우고 돈도 모으고 여기는 네 시누이 좀 살라고 내줘라. 요즘 일 구한다고 여기저기 바쁘게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직장도 많고 자가라고 하니까 관리비만 내면 될 거 아니야. 관리비까지 내달란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얼마나 좋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란 말입니까? 아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을 왜 갑자기 예비 시누이한테 줘요? 저희는 결혼하면 아무래도 널찍하니 이 집에서 살다가 엄마가 조금 도와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 돈 보태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거든요. 이미 예비 신랑과 다 얘기가 된 부분인데 대뜸 뜬금없이 집에 찾아와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예비 신부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왜 너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지 하면서 자기 의견에 동조를 구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가난한데 뻔뻔한 집구석 사람들을 만났구나. 그제서야 아차 싶었어요. 이미 청첩장 다 찍어놓고 친구들에게 결혼할 거다 주말마다 모임 가지고 청첩장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진심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님, 제 집도 아니고 저희 엄마 집이에요. 이걸 왜,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가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요? 그 집에 저희 지낼 방도 없잖아요. 방이 없긴 왜 없어? 네 시누이 나가서 여기서 지내면 방 하나 남잖아. 내가 그래도 신혼부부 생각해서 그 방은 너희한테 양보할 테니까 큰 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서 살아.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니요, 안 할래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머님, 지금 이렇게 오신 거 호원 씨도 아세요?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장요. 전 예비 시댁에 가봤잖아요. 거실 하나에 부엌 하나에 방 하나 딸려 있어요. 다 떠나서 저희 시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쳐도 그런 데서 어떻게 지내라는 건지 거기서 지낼 방도 없지 않냐 따져 물으니까 되려 신혼부부한테 안방까지 양보한다는데 너 지금 우리 집이 잠깐 기울었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님 지금 이러시는 거 예비 신랑이 알고 있냐? 나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 나가달라. 그림 안겨가지고 거의 등 떠밀다시피 해서 저희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파혼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싶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엎었어야 했어요. 뭐 아낄 체면이 남아있다고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지 지금 와서 파혼한다고 하면 엄마 볼 낯도 없고 또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파혼했냐고 계속해서 물어볼 거고 그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을 내가 어떻게 견디지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모는 예비 시모 나름대로 집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을 무시한다고 따져 물었던 모양이죠. 이 일을 알게 된 건지 예비 신랑이 뒤늦게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따귀를 날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지금 우리 집 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다 들었지? 나보고 어떻게 이 결혼을 하라는 거야?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래? 예비 신랑이 제 앞에 냅다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미친 거 자기도 알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떻게 다 진행된 결혼을 물을 수가 있냐. 예식장은 어쩔 거고 사람들한테 이미 다 알려놨는데 결혼을 어떻게 물을 수가 있냐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 싹싹 빌더라고요. 솔직히 저 역시 같은 지점을 고민하고 있었던 터라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집에 휘둘리고 있는 이 사람이 불쌍하긴 했지만 제대로 뭐 하나 할 수 없는 이 사람 때문에 나 역시도 결혼하면 같이 휘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처음으로 겁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저앉아서 둘이 같이 펑펑 울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정말 미안해. 절대 그럴 일 없어. 절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일도 없고 내가 당신 인생에 우리 가족에 피해 못 끼치게 어떻게든 방어할 테니까. 제발 날 봐서라도 이번 일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부탁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줘. 바보 같은 전 예비 신랑이 불쌍해서 또 한 번 3개월 전에 찾아온 그 기회를 그렇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신당부를 했어요. 나 결혼식 이후에도 시댁에 정말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만 하고 살 거다. 결혼식 전까지 내 신경 거슬리는 소리 절대 못 하시게 당신이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 그건 결혼해서도 마찬가지다. 서로 해야 할 것만 하고 안 보고 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예비 신랑도 제 얘기에 무조건 알겠다고. 이제 자기 집에서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 안 들리게 자기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댁과 너무 많은 트러블이 있었기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온 결혼을 무른다는 것이 제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용기가 없었죠. 파혼, 말이 쉽죠. 결혼 준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혼인신고서에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닌 걸로 따지면 이미 결혼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서 무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도 이 정도로 뒤집어 엎었으니 시댁에서도 더 이상 절 만만하게 보지 않을 거다. 그래, 시집가서도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나도 할도리만 하고 쌩 까고 살면 그만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일들은 쌓여갔지만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결혼식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너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럴 때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 임신한 거 알았을 때부터 너희 아빠가 얼마나 우리 딸 나중에 시집 어떻게 보내냐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딸 시집 보낼 생각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게 얼마나 웃겼는 줄 아니? 그래도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는 것 같아. 엄마 참 다행이다. 지금 당장이야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사람이 성실하면 그만인 거야. 엄마 봐. 엄마랑 너랑 딱 둘이서 남겨졌을 때 이제 딱 죽겠구나 싶었거든. 그래도 이 악물고 사니까 사라지더라. 둘이서 충분히 노력하면서 살면 돼.
결혼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괜찮어.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잘 할 수 있을 거야. 결혼식 전날 엄마랑 둘이 누워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얘기하는데, 아, 내가 이제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는 엄마를 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우여곡절을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괜히 얘기해봤자 속만 시끄러웠을 테니까요. 마사지를 받고 나오니까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일 결혼인데 그래도 시댁 들러서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영 껄끄럽긴 했지만 멀리 사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예의는 지키면서 살자고 생각했으니 엄마한테 다녀오겠다고 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예비 신랑은 자리를 비운 건지 집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만 따로 만나는 자리가 불편해서 최대한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야겠다 하고 자리에 앉았죠. 예비 시누이야 뭐 제 집을 못 차지해서 그런지 그날 이후로 무슨 얘기만 하면 불퉁불퉁거려서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넌 참 팔자도 좋다. 마사지 받고 그럴 거면 결혼식 전날에 시댁 식구들 챙겨가지고 같이 가고 그럴 생각을 안 하고 벌써부터 그렇게 친정만 홀랑 챙기는 거 보니까 결혼해서는 또 얼마나 지집 식구들만 감싸고 들지. 내가 너 그러고 있는 거 듣고 한 소리 하려고 불렀다. 결혼 전날에 이런 소리 듣는 거 너도 불편해 죽겠지만 나라고 속이 편한 줄 아니? 이번엔 또 친정엄마랑 마사지를 받고 왔던 게 아니까 오셨던 모양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왜 자기들은 안 부르고 친정엄마만 챙겨서 그랬냐 잔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니 얘 지금 한숨 쉬는 거 보라고 버럭 큰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아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니 꽂고 내 아들이랑 내 사이 이간질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본데 아직 안 늦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집 올 거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파혼해. 어디 어른 말씀하시는데 한숨을 푹푹 쉬고 희수야, 네가 그랬지? 뭐 술집에서 일하던 애들이 신분 세탁한답시고 요가 강사니 플로리스트니 뭐니 직업 바꿔서 착한 남자들 꼬드겨가지고 살림 차린다고. 우리 며느리 될 애는 과거 안 캐봐도 되는지 모르겠다. 뭐라고요? 술집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이딴 소리 하시라고 저 부르셨어요? 기어이 선을 넘는 소리까지 짓거리면서 파혼을 종용하는 예비시모를 보면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들이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더 듣지도 않고 자리를 냅다 박차고 일어났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갔는지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돌아가 안기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만난다는 애가 눈물바다가 돼서 들어오니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생각해서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방금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요.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미안해서 파혼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기집애야 엄마한테 정말로 미안하면 그딴 미친 집구석에 시집 간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런 짓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거기 가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 아유 내가 못 살아 내가. 엄마는 가슴을 퍽퍽 치면서 너 이런 결혼 시키려고 내가 애지중지 키운 줄 아냐. 이 결혼은 내가 못 시킨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몇 시간 후면 결혼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 없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제게 제 친구들에게 지금 당장 연락해서 파혼했으니까 결혼식에 오지 말아달라 연락을 돌리랍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요. 엄마도 바로 핸드폰을 들어 저희 쪽 하객들에게 사정이 생겨 파혼을 하게 됐다면서 못 모시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 같다고 거듭 사과하시며 연락을 돌리시더라고요. 예비 신랑한테는 아무런 소리도 하지 말라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당장 몇 시간 후에 닥칠 일이 까마득하게 무섭게 느껴지기만 했지만 엄마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또 너무 죄송하기도 했죠. 이렇게 불효를 하는구나 싶어서요. 조서방, 우리는 샵에다 미리 연락해서 다른 곳에서 메이크업 받고 가기로 했으니까 자네 알아서 받고 식장으로 먼저 가 있게. 시간 맞춰 알아서 갈 테니까. 다음날 새벽 엄마가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는 따로 가겠다 얘기를 하고 전 웨딩드레스 대신 정장을 차려입고 엄마와 늦지막히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결혼식장 상황을 알았는지 핸드폰으로 예비 신랑부터 예비 시모, 예비 시누이까지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오길래 핸드폰을 그냥 냅다 꺼버렸죠.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미 신부가 도착하고도 남아야 할 시간에 신부는커녕 신부 측 부모님이며 하객까지 텅텅 비어있는 결혼식장에 예비 시어머니는 신랑 측 하객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연락을 해보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 붙잡고 설명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버진로드를 웨딩드레스를 입고 밟게 될 줄 알았는데 참 기가 막혔죠. 저를 보신 예비 시어머니가 냅다 뛰어오셨습니다. 사돈,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옷은 이게 또 뭐고? 당장 드레스로 안 갈아입어? 사돈, 이게 다 무슨 일이랍니까? 하객들 다 어디 있고요? 사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네 사돈이야? 우리 딸이 왜 드레스로 갈아입어? 오늘 여기 시집가는 애가 어디 있다고? 식당 안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바깥에 있던 신랑 측 하객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웅성거리고 당황한 예비 신랑의 표정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어버버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저희 엄마가 사회자석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신랑 혼주 김명숙이라는 여자한테 속아서 저희 딸을 지옥불에 넣을 뻔한 애입니다. 이 여자는 결혼식에 자기 아들 팔아서 장사를 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밖에 없는 제 딸한테 술집 출신이 아니냐, 수준이 안 맞아서 결혼을 못 시키겠으니 파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 결혼 전날까지 막말을 일삼았던 여자입니다. 여기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자식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엄마로서 이 결혼 도저히 못 시키겠다 싶어 파혼 선언합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내셨던 축의금 회수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 집구석이랑 인연 끊으시라고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마이크를 뺏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저희 엄마가 그런 예비 시모의 어깨를 확 밀치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화병에 꽃을 뽑아서 물을 머리 위로 시원하게 부어버렸어요. 예비 신랑은 저희 엄마를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너네 다 신고할 거라고 난리를 치는 예비 시모. 저희 엄마한테 뺨 한 대 시원하게 얻어맞고 조용해졌습니다. 신고? 해도 내가 해, 이 미친년아. 어디 감히 우리 귀한 딸을 가지고 장사치 짓을 할 거면 똑바로 했어야지. 너 이제 인생 아주 조진 줄 알아. 하객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축의금을 돌려받기 위해 결혼식장을 빠져나가 아수라장이 되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예비 시모는 그런 하객들을 말리기 위해 예식장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파혼을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심란하기도 했지만 엄마 덕분에 이 지옥을 끝낼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비 신랑은 뭐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죄송하다고 매일같이 사과 연락이 오고 있지만 더 이상 연락 안 받고 있고요. 회사에도 소문이 쫙 퍼진 모양이에요. 결혼식 계약금이며 뭐며 결혼식에 들어갔던 비용 전부 정리해서 청구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되고 있어서 내용 증명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솔직히 예비 신랑만 생각하면 아직도 안쓰러운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긴 한데요. 중간에서 자기도 지 엄마 제대로 못 말린 탓도 있으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엄마에겐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제 혼자서라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진정한 효도 아닐까 싶어요.
사연 뽑히면 엄마랑 같이 볼 거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혼내주셔도 좋고 응원도 좋고 파이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사연을 즐겨보는 한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 전 3년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오래도록 서로의 동반자로 결혼해서 늘 함께하기로 꿈꿔왔었지만 결국 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은 오히려 행복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 잘해야겠죠. 왜 제가 할머니께 잘해야 되겠냐고 하면요. 지금의 절 있게 해주신 유일한 분이니까요. 그리고 절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워주셔서 할머니가 저의 유일한 가족이고 엄마고 아빠였어요. 몸이 약했던 저희 엄마께서는 저를 임신하고 병원에선 저를 포기하는 것을 권유했지만 그럴 수 없다며 무리해서 저를 낳겠다고 하셨죠.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즈엔 엄마께서 지독히 위독한 상황이셨고 제가 세상 빛을 보게 된 후로 2주가 지나 세상을 먼저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엄마 대신 키워주겠다고 저희 아빠한테 다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아빠와 할머니가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나이에 아빠께서 배달 일을 하다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되셨어요. 계속되는 이별과 고통 속에서 할머니께서는 씩씩하게 저를 부족한 것 없이 키워주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전 그 덕분에 지금처럼 잘 자랄 수 있었고요. 할머니께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폐지 줍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5시만 되면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저희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동네를 돌 때면 항상 어수룩해지기 전 노을을 함께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할머니를 보고 자라며 저도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어른으로 자라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머니와 함께 밥 먹고 수다 떠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따로 독립하지 않고 할머니와 계속 살면서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 신혼집을 구하기 전까지 쭉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고 계셨죠? 아이고, 우리 예쁜 손녀딸 주희가 왔어. 이 할미 보고 싶어서. 그럼 잘 지냈지. 할미도 우리 주희 보고 싶어서 힘들었다는 것만 빼면. 우리 홍 여사님도 참 못 말려요. 오늘은 페이지 줍느라 안 힘드셨어요? 매일 똑같이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아유, 이것도 힘들면 이제 누워서 죽어야지. 안 그러냐? 오늘은 저녁으로 뭐 먹고 싶은 건 있고? 밥은 우리 홍 여사님께서 주시는 건 뭔들 안 맛있겠어요? 다 좋아요, 다. 그리고 또 죽는다 소리. 절대 하지 마시라니까. 하여간 우리 홍 여사님도 정말 똥꼬집이셔요. 매일 하는 일이어도 힘들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언제든지 병원부터 가세요. 돈 걱정하지 말고요. 저도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나 우리 할머니밖에 없는데 할머니한테 효도해야지. 효도 다 할 때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요. 아이고, 무서워라. 병원 한번 가면 뭐 병원비가 말도 못하게 나올 텐데. 굳이 가서 병 발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저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지.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바쁜 게 세상이지 않냐. 이 삶이 괜찮으니까 우리 주희가 행복한 거에만 신경 쓰고 그러면 된다. 알겠지? 아유, 홍 여사님도 참 아낄 게 따로 있죠. 다른 건 다 아껴도 병원비는 아낄 생각 마세요. 그런데요, 홍 여사님, 어제 내 남자친구 성현이 보고 어땠어요? 어제 만났잖아요. 후기가 궁금한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 홍 여사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저한테 홍 여사님 엄청 중요한 분이십니다.
아, 아니, 그게 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이가 내 말 듣겠냐 싶어가지고, 그냥 관상이 좀 부모한테 기 눌려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서, 사람이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하고 소극적으로 굴면 좀 그렇지 않니? 아이, 그런데 그것 빼고는 성현이 자체는 착하고 순한 것 같긴 하더라. 그런데 귀가 좀 얇아 보여. 아휴, 그런데 아직 더 봐야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할 테니까. 주희, 넌 언제 남자친구네 부모님 뵈러 가는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저도 빠르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우리 홍 여사님이랑 전 찰떡궁합, 환상호흡이라니까요. 이렇게 또 마음이 통했잖아요. 당장 내일 뵙기로 했어요. 저 잘했죠? 그래, 그래, 잘했다, 우리 손녀. 내일 남자친구네 부모님 잘 뵙고 오고, 할미랑 또 얘기하자꾸나. 전 직장에서 만나 3년간 비밀 연애를 해온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 정식으로 할머니를 먼저 뵙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뵐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자친구 성현이에 대해 관상이 조금 소극적이고 귀가 팔랑귀인 것 같고 너무 순에 빠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셔서 사실 조금 찔렸어요. 아니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성현이는 약간의 마마보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따르는 착하고 순에 빠진 순두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전 그런 점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요. 사랑에 빠져 이 착해 빠진 남자와 3년을 만나며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결혼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현이가 직장에서 상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땐 살짝 멋져 보이기도 했거든요. 전 대리님, 저 부장님께서 이 프로젝트 미팅 때문에 회의실 세팅 함께 도와주라고 하셔서요. 지금 같이 가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최 대리님, 회의실에서 봬요. 전 이것만 전송하고 금방 가도록 할게요. 사내에서 비밀로 연애하는 것에 짜릿함도 있었고, 또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였지만 같은 회사인 만큼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회사 욕, 상사 욕도 같이 웃고 떠들며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 직장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서로 위로도 위안도 많이 된 전우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요. 물론 정식 프로포즈는 아직 못 받은 상태였지만요. 저와 남자친구는 프로젝트 특성상 같은 부서가 아니어도 함께 회의실에서 둘이 미팅 준비를 하게 되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자꾸 마주치고 함께 일하면서 동갑인데 둘이서라도 말을 놓자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가까워지게 된 케이스예요. 가까워질 땐 이렇게 사귀게 될 줄도 모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될 줄도 정말 몰랐지만요. 목 빠지는 줄 알았네.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자기? 나도 자기 보고 싶은데 중요한 자료여가지고 이것만 마저 세팅하면 되는 거지? 어, 근데 자기야, 우리 비밀 연애하는 거 회사 사람들 중에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 이제 슬슬 알려야 되지 않을까? 자기, 아직 나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 제대로 안 한 거 알지? 나도 우리 할머니 닮아서 사치 전혀 없고 아낄 건 아끼는 사람이라는 건 자기도 알 거야. 그래도 꼭 비싼 프로포즈가 아니라 진솔한 마음이 담긴 자기만의 프로포즈가 난 필요해. 알겠지? 그냥 넘어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리고 난 자기가 나처럼 사치 없고 아낄 건 아끼는 그 모습이 좋고 나랑 닮은 사람이라서 좋았던 거니까 무리하지 말고. 당연하지, 자기야. 나도 자기한테 프로포즈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원하는 프로포즈 열심히 준비해 볼게. 프로포즈보다 오늘 더 급한 게 뭔지 알아? 오늘 자기 부모님 뵙는 날이잖아. 그 일이 가장 우선이야. 나 자기 부모님께 선물로 사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나도 할머님 뵈러 갈 때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자기도 선물 준비하지 말자. 굳이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 우린. 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쓸데없이 쓰는 지출이 아니잖아. 선물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뭐 좋아하시는 거 없어?
자기야, 자긴 정말 너무 속이 깊고 준비성도 좋아서 내가 매번 놀라는 것 같아. 나한테 없는 자기의 정말 좋은 점이야. 그런데 이번에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자기는 똑부러지고 멋지고 완전 호감형이라 우리 부모님께서 선물 없어도 자기를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하도 남자친구가 선물 없이 가도 괜찮다고 그래서 처음 뵙는 거라 준비하고 싶었지만 괜히 좋아하지 않는 걸 선물하는 것보다 이번에 만나 뵙고 취향을 파악해서 다음에 뵐 때 더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엔 그냥 뵙기로 했어요. 어제 저희 할머니께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땐 이 정도로 떨리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콩닥거리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회의실에서 세팅을 하고 3시간 동안 미팅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아주 빠르게 가버렸습니다.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고 퇴근 시간이 되어가니 걱정이 몰아쳤어요. 제 생각과 다르게 제가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나,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어떤 질문들을 하실까 그런 걱정과 생각들이 쏟아졌죠. 제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남자친구는 사시나무같이 떨고 있다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을 거라고, 분명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제자 얘기를 하면서 안심시켜 주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의 토닥거림에도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을 바꿔보려고 했죠. 아, 그래도 3년간 지켜본 남자친구처럼 당연히 그 부모님께서도 좋은 분들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드디어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뵙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순간을 떨면서 잘 보이려고 긴장하고 떨고 있었나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여기 저랑 만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소개해드린 여자친구 전주희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주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성현이 엄마예요. 성현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들 앉죠. 네, 성현 씨한테 듣던 것보다 더욱 어머님, 아버님 미남이셔서 놀랐어요. 식사는 한정식 코스로 저희가 미리 주문해뒀어요. 어머, 센스가 있네요. 젊은 친구가. 여기 식사 맛있다는데 고마워요. 그럼요, 엄마. 제가 우리 주희한테 빠진 이유가 있다니까요. 칭찬 고마워요. 우리 성현이랑은 직장 동료라고요. 네, 아버님. 같은 직장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갑이라서 업무상 자주 함께 미팅을 하다가 친해졌고 3년간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만나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맞아요. 제가 얼른 정식 프로포즈하고 회사에 공표하려고요. 아직 프로포즈도 안 했니? 얘가 이래요. 아이고. 아유,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 아, 저희 엄마랑 아빠는 모두 제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셔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어릴 적부터 키워주셨어요. 저에겐 엄마 아빠 대신 할머니께서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항상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 그런 일이, 그래요? 아니, 성현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전혀 몰랐네요.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주희 씨를 키우신 거예요? 아니, 난 우리 주희에 대해서 다 미리 말해버리면 엄마랑 아빠랑 만났을 때 막상 할 얘기가 없을까 봐. 그래서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똘똘하고 야무진 사람이라고 결혼하고 싶어서 소개해드리는 거라고만 했었지. 아무리 그래도 성현아, 이런 얘기는 미리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주희 씨,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성현 씨가 미리 말을 안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할머니께선 저를 키우기 위해 폐지 줍는 일을 20년 넘게 해오고 계세요. 전 부족함 없이 할머니 덕분에 정말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고 할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요. 봐봐요. 우리 주희 너무 똑부러지고 멋있죠.
제가 왜 반했는지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아니, 아니, 네, 그래요. 할머니께서 20년 동안이나 폐지를 주우셨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네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아직 굳이 그렇게 딱 짚으실 필요 없잖아요. 성현이 넌 가만히 있어. 주희 씨, 우선은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런 건 질질 끌수록 항상 탈이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우리 성현이랑 맞는 상대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성현이, 우리 성현이야말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키우려고 우리가 많이 애썼어요. 그런 자식이에요. 외동아들인 건 아시죠? 우리 성현이 순수하고 착해서 그런 계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주희 씨 하나만 보고 좋다고 3년 동안 만난 것 같은데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정말 현실이라고요. 아, 엄마, 그만하세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성현이 넌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주희 씨,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 한 자리에서 하긴 좀 그런 얘기지만 우리 집안은 화목하게 엄마 아빠 사랑 다 받으면서 자란 성현이가 적어도 성현이처럼 넉넉한 가정 형편에 부모님 두 분께 사랑 골고루 받고 자란 밝고 화목한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고 있어요. 부모님 안 계신 건 100번 양보해서 넘어가도 해주 줍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건 우리 집안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대예요. 궁핍하게 생활했을 거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니에요. 전 할머니께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밝은 제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폐지 줍는 일,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계예요. 그리고 어떤 일보다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손녀딸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요. 저희 할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과 더 이상 대화 나누기 힘들 것 같아서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주희야, 야, 안 돼. 가지마, 주희야. 전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뛰쳐나오는 절 잡으러 남자친구가 달려 나왔지만 뺨을 타고 계속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전 우리는 안 된다고 저 마음은 쉽게 돌릴 수 없을 거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식당 건물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웬만하면 절대 택시를 타지 않는데 너무 경황이 없고 상황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생각나는 건 택시밖에 없더라고요.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 건 남자친구가 따라올 것 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 그래도 저희 할머니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다는 마음에 재빠르게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께선 제가 평소와 다르게 먼저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제 방에서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무슨 일 있냐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서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숨기고 싶다가도 저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이 상황을 마주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나 봐요. 그게 우리 홍 여사님 속상해 하실까 봐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오늘 아니 우리 손녀 누가 이렇게 울린 거야? 말해봐. 그 남자친구 부모님이 뭐라고 한 건데 그래? 울지만 말고 말을 해봐봐 얼른. 이 얄미 답답해 미친다. 저한테 홍 여사님은 엄마고 아빠고 난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남자친구 부모님 눈엔 그렇지 않았나 봐요. 부모도 없이 자랐다고 할머니가 폐지 줍는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집안과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전 제가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걸 그저 제가 외면하고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우리 홍 여사님이 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신 걸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홍 여사님, 저 잘했다고 해주세요. 네? 뭐? 우리 주희한테 부모도 없이 자랐고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했다는 거야? 남자친구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랗구만.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잘들 살아서 그딴 말을 씨부린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홍 여사, 이런 얘기 듣게 해서 미안해요. 아무리 속상해도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남자친구 부모님 생각이었어요. 전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가족이 되는 게 오히려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접으면 돼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주희야, 내일 회사 가지 마라. 나랑 내일 어디 갈 곳이 있다. 그 남자친구 부모가 사는 집 어딘지 아니? 거기 주소 좀 할미 문자로 보내놔. 남자친구 부모님 집은 왜요? 회사는 내일 안 가는 날이고 토요일이잖아요, 다행히. 어디 갈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홍 여사님이랑 데이트해야겠다. 저 진짜 괜찮아요. 우리 홍 여사님이랑 데이트하면 기분 전환 될 것 같네요. 주희 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라. 눈 부으면 안 되니까 찬숟가락으로 마사지 하고 자. 할미는 잠깐 통화 좀 하고 올 테니까. 갑자기 할머니께서 내일 아침 일찍 어디로 가자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고 싶은 건지 왜 남자친구 부모님 집 주소를 물어보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남자친구 부모님 집 주소도 문자로 보내드렸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 숟가락으로 제 눈을 마사지하며 잠들었습니다. 택시에서도 계속 울면서 왔고 방에 들어가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고 할머니한테 상황을 얘기할 때에도 계속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미 퉁퉁 부어있긴 했어요. 누가 봐도 운 사람처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고 전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말씀처럼 찬 숟가락 마사지를 하길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희야, 일어나. 가자. 샵 예약해뒀다. 옷은 대충 입고 나와. 어차피 옷도 준비해놨으니까. 지금 몇 시인데요? 아직 아침 9시인데. 홍 여사님, 밖에 저 기사님은 왜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트럭은 또 뭐고요? 오늘 너 샵에 데려갈 기사님이고 뒤에 트럭은 니네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서 보내놓을 돈이다. 네? 저 트럭으로 무슨 돈이요? 그리고 샵이라니요? 그동안 이 할미가 너무 아끼면서만 살아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다. 마음이 아프네. 지금까지 아꼈으면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주희가 그렇게 서럽게 통곡하며 얘기하는데 이 할미 마음이 찢어지지. 이제 마음 바꿔 먹었다. 이 돈 가져다 주면서 그 남자친구 부모들한테 꼭 내가 얘기해 줄 말이 있으니까 넌 오늘 최고로 예쁘게 하고 기사님 차로 오면 된다. 아니, 샵 안 가도 돼요. 홍 여사,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제 진짜 괜찮아. 이게 다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럴 돈 없잖아요. 이까지 30억. 우리 주위 마음 아프게 할 작자들 떼어내는데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싹싹 빌게 해줄게. 주희야, 그동안 이 할미가 아끼고 모으고 하는 것에 너무 미쳐 살았었나 보다.
모으고 모은 돈을 그저 과유불급이라고 쓰던 대로만 쓰고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자는 주의로 그렇게 20년을 살았단다. 그래서 이 동네 큰손들만 아는 부자가 됐지. 부자로 소문나면 꼭 탈이 나게 마련이라. 그리고 난 계속 아끼면서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주위 너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단다. 그래도 우리 손녀한테 물려줄 건물도 은행에 현금도 두둑하게 있는 건 말해줄 걸 하는 후회가 드는구나.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 이거 꿈 아니죠? 진짜예요? 아, 나 믿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홍 여사님, 아끼고 아끼며 살자는 홍 여사님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벌써 부자가 되셨고, 저를 위한 건물 자산까지. 저 너무 안 믿겨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 너무 놀라서. 샵 갔다가 내가 준비해 놓은 옷 입고 니네 남자친구 부모님 댁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더 실감이 날 거야. 당연히 지금은 어안이 벙벙하고 안 믿기겠지. 내가 주위 너여도 그럴 테니까. 이따 보자꾸나. 제가 알던 저희 할머니가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머리가 띵하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마치 저만 빼고 시간과 공간이 멈춘 느낌이랄까요? 여러분께선 하루아침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전 당장은 안 믿기더라고요. 손으로 두 양보를 아무리 꼬집고 꼬집어도 이렇게 아픈 걸 보면 꿈은 아니고 현실인데 말입니다. 기사님께서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샵에 도착하자 청담동 고급 건물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케어를 시작해 줬어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에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샵에서 경락 마사지와 피부 케어를 받고 뭉친 피로를 풀어주시는 전신 마사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다 해서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까요? 탈의실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을까?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받는 케어룸은 웬만한 호텔보다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똑똑 소리와 함께 오늘 착용하실 옷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려고 보니까 옷의 질이 너무 좋아서 브랜드 로고가 없는데도 한눈에 비싼 옷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입고 나니까 전 여느 부잣집 회장님 딸내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입고 나오자 바로 메이크업이 대기하고 있었고 메이크업까지 받고 나자 지금까지 몰랐던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꾸미고 돈을 들이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것도 하루아침에요. 그걸 이 오전 동안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메이크업이 끝나자 기사님은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모시겠다고 하며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오전이 지나고 아침에 저희 집 앞에서 봤던 트럭이 주차된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도착했어요. 주희 왔니? 어떻게 옷은 마음에 들고? 우리 손녀 맞나? 진작에 이렇게 해줄 걸. 너무 예뻐서 몰라볼 뻔했네. 아휴, 이 할미가 주책이다. 눈물이 나네. 홍 여사님, 오전에 샵에서 케어받고 선물해 주신 옷 입어보고 메이크업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난 우리 할머니 덕에 엄청나게 호강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 이렇게 된 마당에 굳이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홍 여사님 덕분에 전 앞으로 지금까지도 물론 행복하게 살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행복하게 그것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들한테 신경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잖아요. 우리 주희가 오전에 많은 생각을 했구나. 진작 널 위해 준비한 것들 맛보기로라도 보여줄 걸. 아끼는 것은 미덕이지만 쓸 때는 써야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주인은 보고만 있으면 돼. 이 할미가 정리할게. 정 기사님, 여기 집주인들 좀 불러주세요. 네,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주말 낮 시간이어서 그런지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남자친구 부모님 모두 집에 계신 상황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직접 찾아왔다고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고 전했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어차피 나갈 길이었다며 오랜 시간 못 들인다고 하며 15분 뒤에 나왔습니다. 주희야, 내가 아는 주인 맞아?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은 뭔가요? 자네는 알 것 없네. 자네 부모는 발에 쇠사슬이라도 묶였나 보지? 왜 이렇게 굼떠? 늙은이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돈 버리는 것도 이렇게 귀찮은 일이구나.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잘 봐둬라, 주희야. 알겠어요, 홍 여사님. 누가 이렇게 남의 집 앞에 큰 트럭을 둔 건지 참. 아유, 여기가 주희 씨 할머님이신가요? 오셨네, 드디어. 그래요, 내가 주희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폐지 짚고 주운 돈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도 아끼고 살면서 모으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크게 불리는 것도 어렵게 그 신념을 지키고 살았고 주희에게도 이제야 알려줬습니다. 주희가 결혼하면 주려고 은행에 넣어둔 돈 30억 이 트럭으로 가져왔어요. 에? 아니 그게 무슨 30억이라고요? 어머, 이 트럭 안에 돈이 이렇게 가득 쌓인 건 실제로 처음 봐요. 아, 이게 정말 30억이라고요? 아유, 30억이 되긴 하겠네. 아니, 세상에, 이 30억은 현금으로 이렇게 왜 들고 오신 건가요? 이 30억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 앞으로 투자한 건물도 있지요. 이 30억 정도는 지금 당장 이 옹졸한 집안 앞에 다 뿌릴 수도 있습니다. 뿌려볼까요? 네? 아, 이 돈을 뿌리신다고요? 아, 대체 왜? 아니, 그것보다 이렇게 큰 부를 가지고 계셨으면, 아, 왜 그동안 숨기셨나요? 아, 저희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할머니께서 이 돈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어제 주희 양에게 집안 문제로 결혼 허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던 것에 대해 듣고 이렇게 오신 건 맞으시죠? 저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무례를 저지른 걸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주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더군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바로 가치관과 살아온 심성, 인성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를 얻은 걸 밝히지 않고 살아왔던 것도 있고요. 우리 주위가 당신네들처럼 조건만 따지고 사람들 볼 줄 모르는 지방과 엮이지 않게 돼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0억을 뿌릴까 했죠. 제가 어제 실성을 했나 봅니다. 아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유, 그저 저의 실언으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손이신 줄도 모르고, 진작에 알았으면 이런 언행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님. 저희 성현이는 주희 양과 3년간 만나면서 계속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성현이는 계속해서 주희 양과 살고 싶다고 했고요. 부모로서 둘의 사랑을 막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어제 저한테 집안 차이로 결혼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던 건가요? 그런 건 실언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 변명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놓친 황금보다 다이아 보석보다 빛나고 값진 내 손녀딸 주위의 가치를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멍청이 머저리 같은 당신네들한테 제대로 보여주려고 온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트럭에 담긴 30억을 잘 봐두세요. 주위 앞으로 된 건물들은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도 그 부와 집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어른으로 할 짓은 아니라는 거지. 평생이 30억 갖지 못하고 놓쳤다는 사실에
배 아프고 눈에 아른거리게 해주려고 온 겁니다. 내가 복순을 확실한 사람이거든. 어딜 감히 귀한 우리 손녀한테 그런 막말을 하고 하대를 해.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한 번만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르게 봐주실 수 없을까요? 아유, 성현이 넌 뭐해? 어서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 엄마, 어제 난 엄마가 주희한테 그렇게 나올지 몰랐어. 할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걸.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엄마가 우리 결혼 망친 거잖아. 여보, 어떻게 좀 해봐요. 이대로 있을 거예요. 30억이라고, 30억!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큰 기회를 놓친 게 맞으니. 맞아요. 절대 우리 손녀 그쪽 집안하고 얽힐 일은 없을 겁니다. 스스로 본인들의 바닥을 보여줘서 참 고맙네요. 그럼 이만 더 낭비할 시간이 이제 없다. 가자, 주희야. 정 기사님. 네, 얼른 가요. 네, 30억은 지시하신 대로 다시 은행에 넣어두겠습니다. 저희 기사님께서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고 할머니와 함께 남자친구 부모님 댁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실제 상황인 건지 제가 직접 보고도 놀랐고 또 그것보다 더 크게 와닿은 건 할머니가 해주신 통쾌한 복수가 저의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원망 같은 것을 싹 다 풀어줬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희야, 저 남자친구 부모라는 작자들 30억을 실제로 봤으니 너한테 따로 찾아와서 사과를 하든 절을 하든 하면서 너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다시 결혼하게 하려고 할 거야. 그럴 때마다 오늘 보였던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말들을 기억하렴. 또 하나 더, 네 남자친구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전혀 없다는 말이다. 네, 그래야죠. 그런데 남자친구 성현이는 눈치가 없어서 그랬지. 생각해보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3년간 만나면서 물론 완벽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착하고 바르게 커온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네 남자친구가 생각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사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하고 서로 조심을 하는 식으로 했어야지. 그런 배려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어떤 심성을 가진지 몰랐다고 하는 멍청한 놈을 어떻게 평생 동반자로 삼고 살 수가 있겠니? 난 그런 걸 못 본다. 처음부터 관상이... 역시 우리 홍 여사님 말씀은 반박할 수가 없다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오늘도 바보처럼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절대로 성현이는 다시 만나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 홍 여사님 내 할머니여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직도 사실이 안 믿겨요.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친 김에 주위 거로 해놓은 건물이나 보러 가자꾸나. 이제 안 이상 모르고 우리가 평범하게 아끼며 살 때와는 다르게 마음먹어야 돼.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마. 그동안 너무 아끼고 살면서 우리 주희를 마음고생까지 시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홍 여사님께서 부자든 아니든 전 할머니 손녀라서 행복한 거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저 앞으로 우리 홍 여사님 말씀 더욱더 잘 들을게요.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밥을 4끼, 5끼, 6끼 먹는 게 아니란다. 그냥 똑같아, 사람이야.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관이지.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해. 이 할미도 어린 널 키워보겠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더 쌓였고 투자를 할 때도 똑같이 그걸 적용해단다. 결국 투자할 물건이나 상품을 만드는 것도 회사고 그 회사는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사람이 운영하는 거야.
그걸 이용하니 어느새 이렇게 자산이 불어났구나. 앞으로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워볼게요. 성현이랑 헤어지고 같은 직장 계속 다니면서 마주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전 빠르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할머니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저한테 계속 얘기를 좀 하자면서 끈질기게 쫓아오더라고요. 전 할머니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 3년이야, 3년. 우리가 만난 3년이란 시간, 너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던 거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사죄하고 싶으시대. 잘못했다고. 우리가 모두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 될 것까지 생각했었는데, 가족끼리 이런 것도 넘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냐? 내가 앞으로는 눈치 있게 잘 행동하고, 부모님이 너한테 막말이나 하대하지 않게 할게.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자기야. 미안해. 성현아,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지금 와선 그런 생각 들어. 너희 부모님들 성격, 그런 언행, 가치관, 난 감당이 힘들 거야. 감당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순수하게 30억이 없어도 이렇게 매달렸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순수한 성현 씨 모습에 좋아서 만나기 시작한 건데 그 모습마저 이제 의심이 드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성현 씨를 만나겠어. 내 마음이 끝났어. 미안해. 안 돼. 자기야, 그러면 우리 3년 동안 비밀 연애했던 거 회사에 다 퍼뜨릴 거야. 그리고 네가 돈 때문에 나 버렸다고. 그래도 괜찮아? 너 그런 애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했어도 이렇게 날 매몰차게 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결국 너도 돈 때문 아니야. 엄마가 네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떻게든 붙잡아 보라고 하셨는데. 뭐? 날 붙잡는 것도 결국 너네 부모님이 시킨 거라고? 야, 신성현. 넌 착하고 순수한 게 아니라 그냥 눈치도 없고 줏대도 없고 마마보이. 딱 그 정도인 거야. 난 그래도 날 잡고 싶은 마음은 30억이라는 돈보다 나에 대한 3년 동안 쌓인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러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했어. 아니, 바랐던 거지. 실젠 달랐으니까 말이야. 이제 정말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야.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가는 꿈은 이제 그만 꾸길 바래. 꿈 깨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참 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3년 동안 내가 알았던 남자친구는 어디 간 걸까? 이렇게 줏대 없고 돈에 휘둘리는, 부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눈을 가리고 안 보려고 해왔던 걸까? 결국은 그동안 남자친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제가 못나고 바보 같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전 정말 혼돈과 혼란의 연속인데 거기에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밀려드는 자괴감에 괴로웠습니다. 30억이라는 큰 돈, 물론 눈이 돌아가죠. 3억에도, 아니 3천만 원에도 눈이 돌아갈 만했던 저였으니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이런 마마보이를 몰랐던, 그리고 끝까지 일말의 희망으로 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겠거니 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럴수록 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정말 사람 보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확률도 높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전 앞으로 할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며 사람 보는 법을 익히고 적용하는 데 집중해야겠죠. 이렇게 남자친구를 정리하는 것에 저의 신경을 다 쏟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투자 자산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사람 보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할머니께선 관상도 물론 좌지우지하지만 지금 이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경계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을 겪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말씀처럼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 자산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곧 유럽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겠죠. 비행기를 탈 일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 정리를 하고 여행하며 둘러볼 각 나라의 주요 기업들, 관광 명소들도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보며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결혼을 생각했던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의 진심을 믿고 싶었던 저,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집안 차이로 인한 반대, 그리고 할머니의 부자 선언,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도 생각하면 어안이 벙벙하고 한바탕 꿈 같아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유럽 여행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달라진 저의 상황을 인지하고 느끼려고요. 전 저희 할머니 덕분에 그런 옹졸한 집안의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겠다는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그 자체보다 주어진 환경, 바꿀 수 없는 가정사, 집안 등을 이유로 막말을 하거나 하대를 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통쾌한 복수는 아니더라도 저는 잘 사는 게 행복한 게 최고의 복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셨거나 이별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 파혼을 하신 분들에게 제 사연이 작은 용기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할머니가 부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한테 했던 막말들을 그냥 듣고만 있지 않고 박차고 나온 것을 참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의 자산, 나의 자산, 물론 중요하죠. 집안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전부라고 말하는 집안과는 그 집안의 남자친구와는 계속 함께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소중한 여러분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어요. 하대하는 것에 응하지 말고 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고 그런 가치가 충분히 넘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할머니의 유럽 여행을 응원해 주시고 궁금해해 주시면 제가 또 여행 마치고 사연 한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